안녕하세요. 이게 뭐래요? 아, 여기 서 있으라고? 왜요? 아, 이게 이쪽으로 옮겼네? 아, 이걸 설치한 건가요? 아, 옮겨 달았구나. 자, 오늘 등록 나갈 차례죠. 20페이지, 요약집은 20페이지입니다. 기본서는 78쪽이에요. 자, 이 등록 파트는 등록 요건, 등록 절차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하나. 그래서 출제 비중을 일단 두 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색깔 칠해진 부분 1번 읽어드리면요. 이게 우리 법 9조 1항 조문인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하는 경우도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자, 9조 2항 조문인데요.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등록입니다. 9조 2항 조문이 지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만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만 목적으로 하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그러나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는 겁니다.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유권 해석이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인터넷만으로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유권 해석인데 타당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 중개업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한다, 바로 이 얘기인데, 그러면 중개업을 하면서 등록 안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했다는 의지죠. 그 의지가 담겨 있고, 그럼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은 1961년도에 무슨 법이 있었다고요? 소개영업법. 이때 당시에는 소개영업법이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누구요? 중개인.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바로 우리가 소위 중개인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부칙기준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다가 이거 1983년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까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이 있었어요. 그럼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이때는 허가제로 운영됐죠. 이거 허가제로 운영했다가 이 법 7차 개정했어요. 중개업법 7차 개정할 때 등록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요구한다. 그럼 등록이란 사전적 의미는 그거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장부에다 기재한 행위, 기재하체를 일단 등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거기 등록의 성격이 나옵니다. 2번에 지금 20쪽 하고 있는 거예요. 등록의 성격, 적법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출제는 안 하니까 일단 이해만 해둡니다. 우리 등록은 먼저 적법 요건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적법해지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 등록 전에 하는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이죠. 위법한 행위였어요. 근데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네요. 그럼 이제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의 요건. 이걸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데, 적법 요건이라는 말은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죠.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을 간의 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습니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 거래 소개했다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는 처벌만 받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등록은 적법 요건에 불과할 뿐이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믿으시고, 그런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무효.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등록은 기속성을 띠고 있어요. 이게 기속적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등록 기준에 적합했거든요. 그럼 등록을 반드시 해줘야 되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거 반드시 요건에 적합하면 해줘야 되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기속성이에요. 이 기속성이란 말이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이거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제로 운영됐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 신청 들어온 자를 봤더니 이 자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요즘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기준에 적합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성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은요, 명령적 행정위 중에 하나예요. 명령적 행정위는 하명과 허가가 있는데 요거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등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질은 허가라고 부릅니다. 이거 행정법에 관해서 보면 이건 허가예요. 허가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풀어주는 겁니다. 금지의 해제를 허가라고 그러는데 실질은 이거 등록이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중개업을 영위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업법 시절에 이거 신고제로 운영했죠. 그럼 신고해야지만 중개업에 허용됐죠. 이거 실질 허가예요.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 허가제로 운영인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중개업에 허용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로 허가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등록도 이거는 중개업을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허용이 되니까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두세요. 금지를 풀어주는 것을 허가를 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상속, 대여 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대인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등록은 갱신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 갱신제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허가를 갱신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갱신제도 없어요. 이것을 등록의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등록은 한 번 해놓게 되면 등록은 영원하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등록의 성격을 다 따져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개설 등록 절차를 봐야 되는데 일단 시간적 순서에 따른 등록의 절차가 등록 기준을 확보합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받고요. 사무소도 확보했어요. 그런 다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어디다 신청해야 되고 어떤 서류를 내는가 이 문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등록 기준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이거 검토한 다음에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주는데 등록 통지할 때 등록증 교부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보증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했잖아요.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교부된다. 그럼 등록증 받았으므로 잘 받은 것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죠. 다만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도장 등록해야 되죠. 도장 등록을 우리는 인장이라 한다.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요. 업무 개시했어요. 20일 내에 세무서 다녀오셔야 되죠. 세무서에 뭐 하러 간다고요? 사업자 등록하러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사업자 등록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세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등록 기준을 이제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1쪽으로 들어왔어요. 기본서는 81쪽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이. 먼저 우리 지금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크게 나누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 민법 시간에는 개인을 뭐라 불렀다? 자연인, 내추럴맨. 자연인이라 불렀어요. 자, 그럼 자연인의 등록 기준인데 자연인이 등록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죠.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영업을 하는 행위예요.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것을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요.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로 먼저 확보해 놓는 거예요. 확보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 놓을 것. 자, 마지막으로 등록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격 사유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는데 대표적인 결격이 뭐라고요? 미성년. 맞죠? 미성년. 그래서 이거는 개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게 중개사무소 갔더니 솜털이 보송보송한 미성년자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유에 안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별로 암기할 필요도 없죠.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만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먼저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꼭 짚고 가야 돼요.
자, 우리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공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럼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맞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요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을 받으래요. 그럼 실무교육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여기서 실무교육 내용을 다 보고 갑니다. 요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은 우리 요약집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하면 저 뒤쪽에 있죠. 잠깐 보고 올까요? 자, 교재 68쪽. 요약집 68쪽. 이게 요약집이 글자체가 그래도 커서 좀 볼만은 하죠. 근데 다른 학원에서 요약집을 다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각자 찍은 거예요, 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은 내가 준 원데이터로 그대로 지금 인쇄를 한 거예요. 원데이터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다른 학원에서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이거를. 편집을 했는데 글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책을 버렸다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내가 보려면 안 보여. 이거. 글자가 적어가지고 어쨌든 폰트가 적어가지고 아주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또 이 글자체를 굴림체? 그 딱딱하게 생긴 굴림체 있죠. 이게 분량은 줄어드는데 보기가 엄청 피곤해요. 굴림체로 다 바꿔놔가지고 책을 아주 버려놨더라니까. 성질도 못 내고. 어쨌든 자 68조 거기 그저 실무교육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인데 처음 들으신 분은 가볍게 이해만 해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요. 이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먼저 가서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있어야 되죠. 1년 내에 받는데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시다가 중개업 폐업 신고해 버리는 거예요. 폐업 신고한 다음에 1년 내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고 1년 내 등록을 들어가는 겁니다.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럼 내가 중개업에 종사 당장에 할 거 아니라면 합격하고 나서 바로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업을 하실 분들은요, 이제 올해 난 개업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합격하자마자 바로 시험 보고 나서 이거 신청해야 되죠. 근데 실무교육 신청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12월 2일 날 나잖아요.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이때 발표가 나면 바로 신청해야 돼요. 올해 개업하실 분은. 아직 자격증 못 받았죠, 지금. 자격증 제출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완하겠다 하고 신청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내년 한 2월, 3월까지 계속 밀려버려요. 그럼 교육 못 받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 계속 발생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발표 나면 바로 실무교육 신청해야 돼요. 이거. 물론 이제 하도 급하신 분은 실무교육장 바로 직접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놓아야 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김포가 가깝나? 김포 있나요? 실무교육장? 몰라요? 우리 인천은 지금 인천시 지부가 구월동에 있어요. 시청 앞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월동까지 가려면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월동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 가까운데 일산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일산에 있어요. 그래서 일산 쪽이 더 가까울 것 같네. 그죠? 그럼 거기도 차 끌고 가야 되나? 참 우리 인천이 교통이 안 좋아요.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실무교육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수하는데 여기서 실무교육 대상자 다 보고 가죠. 그럼 등록 신청하는 공인인증서 다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인은 누가 받아야 된다?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인증서 또 실무교육 대상이죠. 그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대상입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을 기르고 중개 및 경영 실무, 다음에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며칠 교육한다고요? 4일. 그래서 2831로 기억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요거 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인데 7시간씩 지금 현재 4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3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하루는 온라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인터넷상으로 교육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집합교육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고 월, 화, 수 이렇게 해갖고 3일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실무 교육이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다음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그럼 이 사무소에 대한 내용도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사무소 잠깐 보고 올까요? 그 사무소는 교재 요약집 어디 있냐면 다음 주에 할 내용이니까 요약집 34쪽? 아니 33쪽? 31쪽 31쪽 맨 밑에 찾았어요? 자, 그래서 먼저 중개사무소로 이제 확보하는데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설치 이랬죠.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 이랬습니다. 다만 준공 등을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하기 전이라도 가능. 이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 설치 기준이 일단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 등록 신청인이 사용권을 확보한 건물이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돼 있어요. 준공 등인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딱 설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해석에 의존해 따져본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었으니까 일단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안 되는 거죠. 이거 금방 이해했고요. 근데 요거는 잘 묻지 않아요. 근데 뭘 잘 묻냐면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이라고 있죠.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가설 건축물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이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축조 허가를 받은 건물일지라도 가설 건축물은 절대 설치 불가다.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요 규정 봤을 때 면적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정 면적이면 될 것이다. 근데 전용 면적 기준 했을 때 몇 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6평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책상 2개 정도 놓고 테이블 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평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물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여기까지고.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참고사항인데 거기 전용 의무 규정 없다란 말 있죠.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이거 참고사항인데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게 전용 의무예요.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을 2000년 8차 개정할 때 삭제해버렸어요. 원래 있었거든요. 삭제했습니다. 그럼 전용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전용 의무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들어갈 때 그럼 우리 중개사무소에다가 꽃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등록관청은 이거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구해가라고 그래요. 구해가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중개사무소고 어디까지가 꽃집인지 구획해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실무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몰래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전용 의무 규정 없어요. 근데 겸업을 우리 제한 안 하고 있죠, 지금. 겸업.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근데 사무소에 대해서는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걸 물어볼 일이 거의 없는데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OX. X예요. 전용 의무 규정 없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전용 의무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인명의 임대차 계약 요랬어요, 지금. 동그라미 3번이죠,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제 친구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 불가하다? 가능하다. 내가 쓸 수 있으면 증명한다는 거죠. 그럼 친구와 저 사이에 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도 설치하는 건 상관없다. 다만 이 다른 사람과 저 사이에는 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서 있어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대로 다시 등록 신청하기 위한 계약서를 주인하고 다시 한번 씁니다. 쓰고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도 가능하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사가 사용 중인 사무소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일어났죠. 자,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이 돼야 한대요?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업 공인인증서가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다. 여기다 대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서류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승낙서.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 들어가야 되죠. 다만 이 다른 개공이 이미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여기다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휴업 기간 중인 데는 설치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개공이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도 상관없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은 건축법 시간에 공부했어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제1종, 제2종 근생이죠. 면적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제1종, 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고요. 해석상 일반 업무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근생 따져보면 근생 중에 가장 많은 게 판매 시설이죠. 건축물 대장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축물 대장에 내가 사무소 설치할 자리가 판매 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용도가. 판매 시설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용도 변경 절차 필요 없습니다. 1종, 2종 근생이면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무소 임대차 하기 전에 내가 여기다 사무소 열 수 있는지 구청에 전화해서 꼭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계약하세요. 돈 넣기 전에. 아셨죠? 계약금 다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다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 한번 실무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기억에 남길 것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럼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 이제 21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문제는 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자, 이 법인의 등록 기준 반드시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작년에 출제를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물어볼 가능성이 커진 부분이에요. 그럼 법인은 개인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개인과. 근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법인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 정해준 업무가 있죠. 이게 법정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은 무조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인데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주의하시고 이 대표자를 제외를 하고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인 자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으로서 자연인의 경우 자격 취득에 관한 요건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 법정 업무인데 법인은 토탈 이제 다음 주 공부하겠죠. 이것도 토탈 몇 가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6가지에 7가지예요. 7가지죠. 중개업 포함하여 토탈 겸업 6개 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탈 7가지예요. 이 내용은 교재 잠깐 뒤로 갔다 옵니다. 또 37쪽에 있죠. 요약집 37쪽 이 부분에 있는데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토탈 7가지인데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보니까 나열만 하고 갑니다. 그 7가지라는 게 먼저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중개업만 허용하면 아쉬우니까 6가지를 더 허용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임의사업이라는 거. 그러면 이 6가지 업무가 우리가 암기해버렸죠? 관상, 차분, 경이. 자,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자, 이렇게 암기했는데 칠판 보시죠. 관이 뭐예요? 관리대행. 주택 및 상가에 대한 관리대행 가능하죠.
다음에 상담업.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다음에 프랜차이저. 이거는 기업 공인인증서 대상이어야 되죠. 기업 공인인증서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제도 제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분양대행. 이건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이죠. 그럼 토지 분양대행 안 되는 거고. 다음에 경공매 알선대리죠. 경공매 알선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그럼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까지만 되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관상차분 경위. 이거 출제 빈도가 엄청 잦은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입니다. 목적 사업에 중기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등록을 수리해요. 이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 있다, 중기업이. 그럼 등록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록 신청 들어온 부분이 중기업 외에 이 6가지 업무를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외의 업무가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업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덜렁 중기업만 딱 들어가 있어요. 등록 수리해야 하네요.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기업 외에 부동산 상담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6가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가 가능한데 중기업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외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 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업무.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이게 우리 법 제14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증서법 제14조에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21조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게 우리 상법에서 자본금 규정 다 삭제했어요. 상법상 회사들 전부 다 자본금 규정을 삭제해버렸는데 우리 중개법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됩니다. 그럼 자, 상법상 회사. 우리 상법의 규정을 봤더니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주의하면 돼요. 상법상 회사의 형태로 중개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 합자로 가든 유한으로 가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두십니다. 일단. 자,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였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회사 채무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자들,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고, 여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무한책임회사가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합자회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 그럼 무한책임사원이란 표현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끝까지 개인재산 갖고도 책임지는 거죠.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명회사다. 그럼 여기서 지금 사원이란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원이란 표현은 이 회사의 종업원이다, 투자자다.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법에서 사원이란 표현은 절대적으로 투자자를 얘기하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투자자인 자가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걸 말하고, 무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개인 재산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들로 구성된 회사가 바로 한명회사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명회사를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랬어요. 그건 상법상 회사로 가거나 협동조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협동조합을 이제 탄생을 예고한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노협동조합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협동조합은 맨 밑에 써놨는데
재화나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는데 조합원 몇 명 있으면 된다고요? 5명.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협동조합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협동조합으로 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조합은 5명 확보하고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면 바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협동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법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협동조합은 바로 걸거하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요. 단 뭘 주의해야 되느냐? 사회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회협동조합은 등록 불가예요. 그럼 사회협동조합이 뭐라고 써 있냐면 협동조합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죠. 그러니까 사회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회협동조합을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냐면 TV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사과주산지예요. 그 사과주산지 그 마을 주민들이 말이에요. 공동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랜드를 공동으로 씁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회협동조합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사회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료협동조합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사회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사회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 중개법인 상법상 회의사의 조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일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을 다 봤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사회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예요. 사회협동조합 무조건 등록 불가합니다. 그 점 믿으시고. 그 다음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이에요.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야 돼요.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대표자를 뺍니다. 포함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된대요. 그럼 임원이 누구냐?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사라는 분이 계세요. 임원 맞죠? 감사라는 분 계세요. 이분도 임원이다. 그다음에 유한책임은 임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업무집행자.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예요. 상법에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임원이 누구냐면 이사 또는 감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지금 임원이라는 표현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갔다. 그럼 이사 감사가 임원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임원이고 만약에 중개법인을 여기 유한책임회사로 뒀어요. 그럼 임원이라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집행자 이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원이란 표현이 우리 법에도 등장했는데 이 사원은 절대 회사의 종업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이냐 유한책임사원이냐 이 문제인데 합자나 한 명으로 갔을 때 누굴 얘기한다?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한다. 이들. 그래서 우리 법상 이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 명 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무한책임사원들을 얘기하죠. 그럼 이 얘기죠. 주식회사로 갔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 이사 감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야 되죠. 그 얘기고 만약에 합자회사로 갔어요. 중개법인을. 그러면 이때는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숫자를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대표자 빼고 이 법인의 임원이 3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인증서가 몇 명이 돼요?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명 공사 안 해도 되죠? 이건 투자자를 받아도 좋다. 이 뜻이에요. 6명이라면 최소한 몇 명? 2명은 있어야 돼요. 7명이라면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기본적으로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서일 것. 이거.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인데 이제 21쪽에 거기 상법상 회사와 임원 사원이란 말 나와 있죠. 지금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3번을 보는데 이거는 15회 추가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지금. 주식회사는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필수예요. 그럼 주식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임원수가 4명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사 3명에 감사 1명이 있어야 되니까.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 1인만으로 가능 이랬죠.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합자회사는 최소 1인 이상, 한 명회사는 최소 2인 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최소 임원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최소 임원수에 대한 얘기인데 15회 추가 때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5회 추가 시험이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려웠어.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어봤거든요. 이거 15회 추가 때. 15회 추가 시험은 15회 보신 분들만 볼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정예부대가 본 거예요. 정예부대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룬 문제가 약 한 2,000문제씩 다뤘어요. 기본적으로. 수험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수험기간이 기본적으로 11월 달 출발해 갖고 횟수로 3년에 걸쳐 갖고 했으니까. 그죠? 횟수 3년 맞죠? 15회 추가 시험이 2005년도 5월 22일 날 있었어요. 정확하게 15회 시험이 언제 있었냐면 2004년도 11월 14일이었나? 이제 날짜도 가물가물하네. 2004년도 11월 14일 날 봤어요. 원래 9월 달에 볼 것이 예정돼 있었죠. 15회 시험이. 2달 연기된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래갖고 11월 14일 날 봤는데 이날 난리를 친 거죠. 그래갖고 23만 명 출원했다가 전국적으로 0.5%밖에 합격 못했어요. 1200명인가 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15회 시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출발을 언제 했느냐? 2003년도에 출발했어요. 2003년도 11월 달에 출발했지. 횟수가 몇 년이에요 지금? 3년 한 거예요. 3년.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15회 추가 때 최소 임원수를 물어봤어요. 최소 임원. 그러니까 가볍게 짚고 하는데, 지금 최소 임원수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 유한 책임 합자 있죠. 이거는 한 명이다 기억하면 돼요. 그냥 한 명이다. 그러니까 임원 한 명으로 해도 돼요. 무한 책임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한 명 회사 있죠. 여기는 무한 책임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니까 최소 임원수가 2명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이 2명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근데 주식회사 있죠. 규모가 커졌어요. 자본금이 10억 이상이 됐다. 자본금이 10억 이상 돼버리면은 이거 규모가 커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사 3명 있어야 돼요. 이사 3명에 감사 1명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개법인이 자본금이 10억 이상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 명으로 기억하자 이거예요. 단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최소한 임원수가 몇 명? 4명은 돼야 되는 겁니다. 참고해 두세요. 자,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참고하라는 얘기는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실수로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자, 그럼 그 정도 임원에 대한 요건 참고만 해두세요. 일단 그래서 참고만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럼 사무소 확보에 대한 요건은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똑같은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하다면 설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을 것 다 똑같아요. 개인과. 이 실무교육은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대표자는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고, 이거 임원사원입니다. 임원사원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 포함하여 실무교육은 임원사원 전체가 다 이수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분도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맞죠? 이건 그래서 고문이라고 그랬죠. 고문. 부동산 해갖고 돈 좀 땄어요. 자격증 딸 자신은 없고 중개법인 설립해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임원으로 시험합니다. 가서 교육받고 와야 되죠. 교육받고 와야 됩니다. 며칠? 4일. 온라인 교육 하루지만 집합교육 3일이에요. 이런 환장할 일이 없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요. 제가 실무교육 가면 그런다고 그랬죠. 도망갈까 봐 시간마다 체크한다고. 시간마다 체크해요. 시간마다 사인합니다. 도망갈까 봐. 이거. 그래서 어쨌든
임원은 끈기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실히 이해하고 이제 또 짚고 가야죠. 내가 중개법인을 합자회사로 설립하는 거예요. 합자회사. 그러면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죠.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돼요? 무한, 유한 다 받아야 된다. 무한만 받으면 된다. 예? 유한책임사원도 그러면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라는 표현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무한만 얘기한다니까. 무한만. 그러면 합자회사로 내가 중개법인 설립하면 무한책임사원만 실무교육 다 받는 거죠.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맞죠? 유한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합자회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유한책임사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도 지금 유한책임을 지는 자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사원이라는 표현은 무한책임사원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자만 실무교육 대상이고 이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자가 법인도 결격에 해당하면 안 되고 이거 임원사원 중에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으면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전체가. 여기까지. 이게 바로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올해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주의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해요. 그냥 맞추고 옵니다. 그냥 맞추고 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즐겨 쓰는 문제 하나 연습하고 갈까요? 다음 중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2번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3번 보증을 2억 이상 설정해야 한다.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한다. 5번 임원,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OX, 일단 X,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틀렸어요? 법정 업무예요. 틀렸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그럼 이제 이거는 확실히 맞았죠 지금? 그러면 보증 2억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이건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일순환 하신 분은 아시죠? 법인은 2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건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근데 시험에서 진짜 이렇게 내버리면요 죽었어 이거. 죽었습니다. 근데 법인의 등록 기준 쉽게 맞추고 오셔요.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 잡아두시고 넘어가실까요? 이제 등록 신청으로 갑니다. 22조. 그 등록 신청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 기본서는 83쪽에 있어요. 등록 신청은. 그럼 거기 양거러 1번 신청인 그래가지고 이게 구조이항 조문인데 이 지문 생각보다 잘 냅니다.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공사 제외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외국인 가능하다고 그랬고 소속공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진하게 써 있죠 지금. 그 부분을 잘 물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 구조이항 조문이 이제 등록 기준을 확보했으니까 등록 신청으로 넘어가는데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 이랬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 구조이항 조문이에요 이게. 그러면 조문대로 내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낸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낸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럼 이거 맞았다 하셔야 돼요? 틀렸다 하셔야 돼요? 맞았어요 이거. 지금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거죠. 중개업법 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현재 공사법은 이렇게 해놨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낼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태클 들어올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지문은 안 낼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렇게 내면 알아보셔야 돼요. 공사 또는 법인에 하나여 등록 신청됩니다. 그럼 자연인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소공사를 제외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란 말이죠. 이거 소공사 왜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까? 이중소 금지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오늘 나옵니다. 이중소 우리 전면 금지돼 있죠. 그러니까 소공사인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면 신청할 수 있죠. 이 질문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소공사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요. 관할. 그럼 등록관청인데 이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 자를 우리 뭐라 부른다? 등록관청이라 부른다. 그럼 만약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설치했어요. 그럼 등록관청 어디란 얘기예요? 서구청장. 그럼 등록신청인의 주소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해서 우리 시험 지문에서 만약에 신청인의 주소지란 말이 떴잖아요. 이 지문은 이유불문 틀렸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사무소 소재지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연습하고 가죠. 그러면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 뒀어요. 등록관청 어디다? 광명시장. 문제 없죠? 근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무소를 뒀어요. 고양시 일산 동구. 여기다 사무소 뒀습니다. 그럼 등록관청 어디다? 예? 일산 동구청장.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구를 넣은 시들이 있죠. 이 시들을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대도시로 공부했다. 맞죠? 대도시. 그래서 이렇게 고양시처럼 구가 설치된 일반 시들이 경기도 6개가 있어요.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그다음에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6개가 있고, 충청도는 청주시, 천안시가 있고요. 전라도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있고, 경상도는 포항시와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고양시장, 성남시장 모두 등록관청?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이죠. 구가 설치된 시시장은 절대 등록관청이 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광명시처럼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그 자를 얘기합니다. 구가 설치된 시는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일산 동구청장이 자기도 구청장이라고 서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합니다. 그럼 뭐 만다고요? 예, 싸대기 만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서구청장하고 동격인 자가 누구예요 지금? 고양시장이다. 그래서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란 얘기죠 이거. 여기가. 그러니까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거 서구청장 우리 투표로 뽑죠. 그러니까 여기 서구청이 바로 서구가 지방자치단체고, 여기 고양시장을 투표로 뽑아요. 그럼 일산 동구청장은 고양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 지방자치단체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뭐라 한다? 자치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라고 불러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고양시가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그럼 이제 등록신청 서류로 내려가는데, 등록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일단 첫 번째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격증 사본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꼭 기억하세요. 자격증 사본은 왜 제출하지 않나면요, 직접 등록관청에 자격발급 시도 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 내지 않고요. 그 밑에 등록 신청 서류 관련 주의사항에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1번에 등록관청 공사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자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공사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지금.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상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상 증명서 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전자적법에 직접 확인 들어가요 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우리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지들이 갖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지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다. 그러니까 안 냅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또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내는 게 원칙이에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한다. 원본을 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본이에요 당연히.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는데 다만 그 옆에 전자확인 조치시는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요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해놨어요. 그럼 직접 등록한채 열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근데 원칙적으로 냅니다. 근데 참고인데요. 등록하러 가실 때 재학증 사본 꼭 갖고 가세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들이 확인한다고 그랬죠 지금? 지들이 확인이 우리 자격증 보고 확인해. 원래 시도사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우리 자격증 사본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건데 갖고 가야 된다. 아셨죠? 실무교육 수료증 물론 갖고 갑니다. 다 갖고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사무소 확보라고 그랬죠. 그럼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있죠?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꼭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고요. 다만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내는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 그 지연되는 사유서.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라면 지연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네 번째 요건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았나 그랬죠 지금.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는 우리 내국인의 경우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가족관계 등록지에다 직접 등록하자면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신혼주에 들어가요. 신혼주에. 그럼 신혼주에는 가족관계 등록지가 우리가 어딘지 알아야 되죠. 본 적 모르시는 분들 많죠. 본 적 아시죠?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지들이 다 조회해요. 조회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본적지 확인 들어가요. 근데 이거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은 증명서는 내국인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이거 확인이 안 되는 자는 내야 되죠. 그 자가 누구? 외국인이요.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그럼 외국인이 내는 서류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외국인은 내야 되냐면 외국 정부 등의 확인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등록 신청했어요. 필리핀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 내면 되죠. 그걸 못 내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인 앞에서 진술해요. 나는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그 진술서를 공증받습니다. 이 공증받은 진술서 거짓말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진술서를 필리핀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영사가 있죠. 그 영사관 가서 확인 도장을 찍어와야 돼요. 그럼 영사가 확인을 찍어주면서 필리핀 정부에다 전과사실 조회하겠죠. 그래서 그 확인한 서류를 내거나 마지막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있어요. 이 국제조약인데 세계 100여 국가 가입돼 있고 여기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아포스티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 수란 때 예를 그걸 들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만약에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그 박사학위증 갖고 국내 와서 내가 박사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거짓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나오기 전에 캐나다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확인 도장 찍어와 버립니다. 찍어와 버리면은 이게 국내에서 바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그 아포스티유 확인은 그거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공사법에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제출해야 된다. 이거 아포스티유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우리 인천에도 지금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오셔가지고 이거 거래할 때 아포스티유를 떼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대출 받으려고. 우리 대출 받으려면 소득금액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미리 출국하면서 소득증명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포스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밀봉돼 있거든요. 밀봉이 돼 있는데 봉인돼 있어요. 이거 그거 뜯어버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은행에 제출하면 바로 소득금액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얘기 했잖아 내가. 외국인이 왔는데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하겠대. 대출 받겠대. 이거 국내 소득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 하나도 없대. 그럼 소득이 없으면 대출 받기 힘들 거다. 이거 그랬는데 바로 내가 아포스티를 띄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로 알아들었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 눈이 동그라져 갖고 그게 뭔 소리냐 이게. 그래갖고 간 다음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제 그거 보여주더라고. 아포스티를 띄웠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밀봉돼 있어요. 그게 밀봉돼 있어갖고 이제 은행에 대출을 그걸 제출해갖고 국문 번역해야 돼요. 국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해야지 다. 공증을 하고 번역 공증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이제 제출해갖고 진행을 시켰죠.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포스티요 참고해 두세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외국인 상대한다고 해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영어 잘하면요 장점이 있어요. 영어 잘하면은 네이버 광고 나갈 때 영어 가능, 일어 가능 이렇게 거기 광고 같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외국인 들어왔을 때 영어 가능하면 좀 장점이 되겠죠. 근데요 그거 필요 없어요. 원룸, 투룸 그럼 다 돼. 그럼 다 알아들어요. 지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등록 기준 서류는 다 끝났는데 여기 등록 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냅니다. 그게 뭐다? 여권용 사진. 이 여권용 사진은 3.5 사이즈 3.5 곱하기 4.5 사이즈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은 왜 제출하냐면요. 등록증에 붙여주죠. 등록증에 붙여주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사진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낼 때가 언제다? 원서 접수. 그죠? 8월 중순에 인터넷 접수하면서 낼 겁니다. 사진은 미리 찍어두는 게 좋다고 그랬죠? 주름살 깊어지시기 전에. 사진 찍을 때가 된 것 같은데 6월 달에 찍으려나? 가슴이 덜컥했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인천광역시 서구 여기다가 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러니까 서구 조례에 따른 수를 내야 되죠.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에다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광명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러니까 광명시 조례에 따른 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무소 뒀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일산 동구청장이죠.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시라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 신청 수료가 고양시 조례예요. 일산 동구 조례가 아니에요. 여기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